자, 그러면 10분 지났습니다. 전병술 교수님께서 정리하고 발표하신 발제문에 대해서 김진호, 성정 두 분 선생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고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목사님께서 종교통화지수 연구를 기대하는 그 공백을 하는 문제의식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일이 밀리면 아까분에 밀리고 없을 때 또 올라가고 이번 주에 거의 한 편씩 하루에 쏘면서 이게 일이 써야 되는데 오늘 12시 거의 다 돼서 너무 하루 만에 비문이 많습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원고를 빠르게 읽으면서 논평을 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객관할 수 없고 객관할 수 없으면 일반할 수 없다. 전병철 선생은 종교평화지수 프로젝트의 총론적 글에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화 갈등 분쟁을 지수함으로써 현상을 객관화하고 여기서 종교 간 갈등의 해소와 화합의 실현을 위한 사회학적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을 객관함으로써 다양한 사례들을 분류하고 다른 사례들과 비교 가능한 상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것. 이것이 계량화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여 종교 갈등의 현상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고 그것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종교 평가 일정을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을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에 대한 지수화는 그 사건 속에 얽힌 다양한 함의들을 생략합니다. 사후적으로 해석된 정형화된 스토리라인을 갖게 된 사건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사건은 아직 미결성 상태입니다. 동의한 입지로는 미결성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을 담고 있는 열망과 행동의 상태를 보면서 그것이 제도 형성에 도움이 되면 그 가능성 가운데 한 학원 일부만 남아버리고 다른 모든 것은 소실되어 버린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미결성, 그 원사건적 상황은 다중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계량하는 것도 어렵고 객관화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특정 사건에 대한 배타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된 해석은 객관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안성맞춤이고 비교 연구를 위한 훌륭한 요소가 되지만 그것은 아직 언어화되지 않은 사건의 생생함을 은폐함으로써 실현 발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학적 지수 연구에 대한 인문학적 비평의 계획은 그 소실된 것을 복원하고 거기에서 결과와 동인들 사이의 균열이 갖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균열을 발견함으로써 분태되고 묵살된 소리들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지수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충분한 의의가 있지만 동시에 그 지수의 공백 지점을 묻는 인문학적 비평이 동반되지 않으면 종교 평화에 관한 해석과 제도적 대안 모색에 있어 중요한 반쪽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사회 논평에서는 종교 평화 지수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가 놓칠 수 있는 한계 지점들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인문학적 비평이 어떤 기회를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특히 은폐된 태도를 전제로 하는 종교 평화 단면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비평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인문학 일반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관점에서 하는 것이지 일종의 메타적 비평이고 비평의 비평이라는 의미에서 인문학을 다루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 이제 그 반대 지점을 드러내고 들춰낸 반대 지점을 극단화시키면서 논의를 펼치는 일종의 생트집 잡기 이런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전 선생님 글에 대한 이제 선생님 글은 아마 이 내용들을 다 함축하고 있으면서 논의를 펴고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일종의 생트집을 잡는 계속 읽겠습니다. 최근 미군에 의해 사살된 오사마 빈 라덴에 얽힌 당론들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빈 라덴의 죽음을 브리핑하면서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희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가 이슬람 원리주의의 통일을 둔 종교 갈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통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빈 라덴의 존재가 오늘의 위기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지만 이 위기의 핵심에 이슬람 원리주의가 있고 그 중심에 그가 있다는 생각의 포즈는 이슬람 혐오주의가 서구 중심적인 인종적 편견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을 숨깁니다. 또한 이슬람 원리주의가 형성되고 오늘의 위기까지 서구와 엮인 온갖 불편한 관계의 매듭들을 생략하고 한 인물에게 모든 불편함을 포괄시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슬람 사회의 공격적 남성주의도 이러한 혐오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슬람 사회의 남성주의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슬람 사회의 지체된 근대화에 서구 제국주의가 부정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을 은폐합니다. 이렇게 빈라덴의 죽음에 지음한 당론 현상은 서구 중심주의적 시선에 의해 과잉정된 편견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빈라덴이 죽었다는 사실이 세계 평화에 긍정적 징후라는 근거 없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 배후에 놓인 은폐된 요소들을 사고할 수 없게 합니다. 즉 빈라덴 사망과 얽힌 오바마의 평화론은 종교 갈등을 넘어서서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성찰과 대안 모색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와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이 두 주체의 범주가 서로 교차되는 지점에서 오늘 세계의 주된 갈등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서구 제국주의자들은 서로 상대방이 선행적 가해자였다는 논리를 펴니다. 물론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특히 역설적으로 피해자의식이 가장 고조될 때는 상대방을 공격할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후광지대에서도 폭력적 가해는 불을 뿜곤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혐오주의는 원리주의자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는 더더욱 아닌 무슬림의 인권에 폭력을 가합니다. 또한 이슬람 사회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을 비롯한 가해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또한 후광지역에서 벌어지는 폭력적 가해의 흔한 양상들입니다. 그런데 부시나 오바마 그리고 빈라덴은 서로 평화의 이름으로 가해적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여기서 주제할 것은 부시나 오바마 그리고 빈라덴은 하나의 실존 인물 넘어서 하나의 기호적 실체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이념이나 체제 나아가 진영의 선진적 중심이고 그 범주 속에서 발생하는 욕망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평화는 그들이 대변하는 이념, 체제, 진영의 가치이자 욕망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욕망을 내포하며 평화는 담론화됩니다. 하지만 후광지역의 폭행당하는 소수자의 소리는 담론화 과정에서 삭제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평화 갈등 분쟁에 관한 담론과 그 사건은 소수의 강제된 침묵과 폭력의 형태를 수반하여 벌어집니다. 이 세계의 많은 평화주의자들, 그 담론적 소수자들이 보이는 평화의 담론과 사건은 소수자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과정과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 더, 평화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다수자의 폭력이 생기는 소수자는 많은 경우 자신의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언어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협이 반평화임을 주장할 담론적 추구를 갖고 있지도 못하고 담론화와 자원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이들 자신도 자신이 박탈당한 평화의 상황이 문제임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실어증에 걸려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많은 경우 부적절합니다. 타인을 설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설득하지 못하며 나아가 위압적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요컨대 자신의 현실을 평화와 연결시켜 이야기할 언어를 박탈당한 실어증 걸린 소수자의 위압적인 병리적 행동을 가령 무능력자의 습관적인 가정폭력, 알코올과 마약 중독, 나아가 연쇄거나 사이코패스적 범죄 등은 그들 자신이 평화를 지닌 암세포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즉 평화 단어들 간의 충돌로 생겨나는 소수자의 박탈된 언어가 낳은 의도하지 않은 몸의 병제이고 위압적인 반응은 평화를 저해합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서의 평화가 아닌 현실 경험으로서의 평화는 모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를 논하며 평화운동을 도모합니다. 평화지수, 특히 종교가 개입된 평화와 분쟁, 갈등에 관한 지수는 이러한 평화와 평화운동에 대한 충분한 생각의 실마리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하고 있는 데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고 침묵하고 있는 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인문학적 비평은 종교평화지수 연구의 한계점을 메울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교평화지수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맥락은 종교간 갈등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병주 선생은 한국 내 종교 상황에 가해상 평화적 공존이 아닌 불편한 공존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종교 전쟁으로 심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인식을 위해서 종교평화지수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할 것은 선행적 가해자가 거의 대부분 개신교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의 무례함이 그 타자에 대한 대타적 태도가 바뀐 것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에 들어와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의 이유가 될 듯한 질문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첫째로 개신교의 대타적 태도가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더욱 현저히 행동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생각이 행동하는 측면이 더 강화되는 무례함의 제도들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성씨와 같은 개신교 지도자들의 도발적인 발언들이 경쟁적으로 표출되거나 땅받기 같은 개신교 열혈 대중의 무례한 행동들이 도처에서 도발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을 생각으로 담아두지 않고 공공연히 드러내게 하는 담론 제도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왜 고위공직자들이 다른 부문에서는 잘도 숨기는 정치적 태도를 여기서는 더 잘 표출시키는 것일까? 그것은 합리적인 행동인가 덜 합리적인 행동인가? 전자로 가면 그것이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후자라면 다른 부분에서는 충분히 정치적이던 이들이 여기서만 그러한 정치적 판단들이 퇴화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생각의 마비를 가져오는 요소가 있는 것일까? 종교평화지수 연구는 이러한 해석에 이르게 하는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종단 지도자와 대중들이 개신교의 공격성, 그 무례함의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 그것은 그 종단의 신앙이 더 공세적으로 주체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성을 지키기 위해 외부의 공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공세적으로 표출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종교평화지수 연구는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요소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면 어떨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나는 하나의 불온한 상상에 정신이 꽂혔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두 범주의 논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개신교나 사종교 전반에서 지도자와 대중이 더 공세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배타적 행동들에 상처 입은 타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 신자들 또한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담론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은 바흐만이 얘기하고 있듯이 자신들이 적으로 둘러싸인 포위된 요소에 갇혀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공세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데 여기서 종종 간과되는 것은 포위된 요새 신드롬은 그 병증적 공격성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상상적인 적을 공격해도 될 만한 상대로 구체화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적을 궁극적인 적과 연계시키는 상상 제공을 발전시킵니다. 요컨대 개신교가 다른 종교에서 가상의 적을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종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적 공격을 당한 종교들 또한 자신들에게 가해진 많은 공격들 가운데 개신교의 공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즉, 개신교를 적으로 과잉 해석해도 괜찮다는 무의식적 상상작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적을 종교적 상대로 북한에서 과잉 해석하기 시작한 것은 개신교의 경우 1990년대와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즉 민주화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의 선례는 감리교 교권을 장악했던 대형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이후 지도자들과 여러 대중들은 종교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게 표현되는 원수들을 발전시킵니다. 심지어는 90년대 기독교 대중 사이에서 활발하게 통용된 뉴에이지 담론들처럼 대중문화조차도 유사종교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을 종교로서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상된 적을 종교적 상대에게서 찾는 무의식적 작용은 그 상대가 만만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상상의 적을 다른 종교로 동일시하여 공세를 퍼부어도 자신에게 위해가 가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요즘 종교 갈등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훨씬 어려운 선택입니다. 반대로 종교 간 평화가 잘 유지되어 온 사회에서는 훨씬 손쉬운 선택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생각할 점은 종교 간 갈등을 현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해석하는 종교 미디어나 종교 전문가들의 내계적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대중미디어 시장이나 종교학술 시장에서 종교 간 갈등이 상품성 있는 중요한 요소로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일부 대중미디어나 종교학술 영역의 내계자들, 그 전문가들은 종교 간 갈등이 속칭 장사거리 된 요소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최근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더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적이 결함된 담론 상황에서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하게 노이겨졌습니다. 그때 종교적 상대를 적으로 상상함으로써 이른바 피 흘리지 않은 전쟁을 치를 상대를 무의식적으로 종교에서 찾아내므로써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후전성이 가상의 전쟁을 치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종교학이나 대중 미디어에 형성된 종교 갈등의 시장 상황은 그것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데 여기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상의 전쟁은 종교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를 직시하고 그것의 문제를 제기할 감수성을 상실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종교가 그동안 더 많이 감당해온 낯선 타자,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를 잃어버린 약자들에 대한 돌봄의 감수성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 대한 강박증은 생각을 적에 대한 총력전으로 몰두하게 합니다. 가령 근본주의적이거나 가장 급진적 진보성을 신앙으로 가진 이들, 가장 치열한 상상의 전쟁을 벌이는 이들에게서 돌봄의 감수성이 가장 낮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총력전은 다른 감수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점이 종교평화지수 연구가 간과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수를 설정하는 데 있어 종교 갈등에만 주목하며 그것 이면에 있는 상상작용, 심각한 위기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만만한 적을 종교에서 발견하고 상상의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은 종교 평화지수 연구에 대한 메타적 비평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적 비평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하면 지구와 시대에 이르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위기감은 극의 일입니다. 그런데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너무나 거대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욕망까지도 병사로 거느리고 공세를 부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적은 우리와 적의 이분법까지도 교란시킵니다. 그런데 종교 갈등에 대한 과도한 몰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하여 종교평화지수연구는 인문학적 비평, 특히 메타적 비평에 열려 있어야 하며 서로 엇갈리며 동시에 얽힌 연구 과제를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평화지수 연구를 시작한 연구진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 작업이 의미있고 성찰적인 성과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뭐 나중에 정병 선생님께서 또 반응하죠. 공략을 하시겠지만 김진호 목사님의 이 인문학적 그 시각에 근거한 종교평화지수에 대한 우려 섞인 코멘트를 들으면서 점점 더 이걸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기 공동연구는 참여분들이 대부분 인문학적 소양이 익숙한 분들이죠. 근데 인문학적 작업의 한계는 그게 자칫 우리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꾸지 못한 채 그냥 담론 노름에 머무르게 하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화시켜서 그 깊은 상상력을 사회화시켜서 가장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성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설정하는 데 익숙치 않은 인문학자들의 한계가 늘 감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고 제대로 사회화돼야 우리 연구에 진정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아무튼 김준호 목사님의 이 짧지만 너무 함축적인 이 논평을 통해서 그런 우리 연구의 문제의식을 아주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